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오정희 작가님의 짧은 소설 부부와 해산 두 편입니다. 오정희 작가님은 1968년 중앙일보 신춘 문의에 왕구점 여인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후 미명, 불의 강, 요년의 뜰, 옛 우물, 불망비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1979년 저녁의 게임으로 제3회 이상 문학상을, 1982년 동경으로 제15회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정희 소설의 특징은 가부장제에 억눌렸던 여성의식과 여성적 생명의 에너지를 섬세하게 되살려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부부 오정희, 거 좀 제대로 잡지도 못해? 고개를 뒤로 잔뜩 젖힌 채 한 손으로는 도배지의 한 끝을 잡고 한 손으로는 빗자루로 썩썩 훑어 천장에 바르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도 까치발을 하고 두 팔에 쥐가 날 정도로 도배지의 한 끝을 받들고 섰던 나는 화들짝 놀라 팔을 내려 뜨렸다. 그러자 풀을 잔뜩 먹은 도배지가 치마 폭처럼 맥없이 떨어졌다. 한번 풀을 발랐던 종이는 다시 쓸 수 없다는, 또한 여분의 도배지가 없다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황급히 의자에서 내려서다 풀이 든 대야에 발이 덤벙 빠졌다. 풀 묻은 발이야 천천히 닦고 우선 종이가 마르기 전에 붙여야겠기에 그대로 의자 위에 올라섰다. 하는 꼴 좀 보자 싶어 잔뜩 못마땅해서 바라보던 남편은 그의 화가 폭발한 듯 발을 탕탕 구르며 악을 썼다. 발부터 씻어. 발에 풀 묻었잖아. 소리 좀 그만 질러요. 귀 안 먹었다고요. 나도 발칵 치미는 성미에 질세라 맛 대꾸를 하고는 부르퉁이 입을 내밀고 목욕탕으로 나왔다. 필경 이렇게 싸움으로 끈 맺을 줄 알면서도 괜한 일을 왜 시작했던고. 내 발등을 찍어야지. 목욕탕으로 나와서도 나는 발 씻을 생각을 잊고 세면기 위에 거울만 바라보며 화를 누르노라 눈을 치 떴다. 세수도 못한 얼굴은 거칠고 빗질이 안 가 새집처럼 헝클린 머리에는 희끗희끗 풀물이 튀어 있었다. 도배를 함께 하다가 안 싸우는 부부 없느니라 하시던 친정어머니 말씀을 떠올려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다. 하기사 평균보다 훨씬 큰 키인 남편과 나이 탓에 그럭저럭 중키 행세를 하지만 실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키인 내가, 즉 거꾸리와 장다리가 천장 도배를 함께 하자니 서로 힘들고 손발이 안 맞을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도 사정없이 야멸차게 면박을 주는 남편의 행동이 여간 섭섭하고 노여운 게 아니었다. 목욕탕 창으로 저무는 가을 햇살이 금빛으로 사위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소풍을 갔다 오는지 아이들을 앞세운 젊은 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 휴일을 분명 이런 따위 다툼으로 마감할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함께 쉽지도 않은 일판을 벌여 망치다니.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유원지에라도 가자는 남편의 말에 바람 좋고 햇빛 좋으니 겨울 채비로 집 단장을 하자고 주장한 쪽은 내 쪽이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집안일에 남의 손을 빌지 않는 것을 수칙 중에 한 가지로 지켜왔다. 게다가 작년엔간 톱, 망치, 자귀, 몽키 스패너 따위 연장을 한 벌 장만한 이후 남편의 휴일은 그의 직장 동료들이 등산, 낚시, 골프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잘한 집 손질이나 고장난 곳을 찾아 죄고 닦고 기름칠 치는 일에 바쳐졌다. 서툰 솜씨는
꼼꼼한 성미가 보완했다. 이러한 남편의 눈에 버리기는 쉽게 버리되 막상 일을 할 때면 덜렁대기만 하는 내가 못마땅한 게 당연했다. 까짓 도배지 무늬가 좀 덜 맞았다고 해서 방바닥에 니스가 고루 칠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 무너질 일이라도 생기나. 나는 어수선하게 널린 방 안에서 애꿎은 담배만 퍽퍽 피우고 있을 남편을 향해 눈을 흘겼다. 솜씨로 치자면 전문가를 따르려고 일을 하면서 남편과 다툴 때마다 떠오르는 친구의 말이었다. 언젠가 부엌 아궁이를 고친다고 시멘트를 개고 있는데 내게 그녀는 말했다. 궁상 떨지 말고 사람을 사서 해. 고기 2군 값이면 하루 품을 살 수 있어. 그게 경제적이야. 우리 손으로 사흘 할 거 반나절이면 끝난다니까. 너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미장이가 밥 먹겠니? 나도 이제껏은 알뜰히 살겠다고 내 손으로 다 했다만 일손 안 맞아서 남편과 싸우는 일이 지겨워 상리를 출란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내가 고기 2군 값을 아낄 만큼 알뜰한 주부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글 새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물론 남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동안 2장의 손수건, 2켤레의 양말도 사치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고 남편도 큰 회사에서 차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로서 일꾼의 하루 품삯에 빈자리가 생길 살림 형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 안에서의 모든 일에 남의 손을 빌지 않는다는 수칙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이 밥을 짓는 일, 빨래를 하는 일처럼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정직성과 관계 있는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마루에서 전화벨이 몇 차례 숨 넘어가게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도 나는 세면기 위에 거울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지 뭐. 곧 나갈게. 괜찮아. 전화를 끊은 남편은 목욕탕에서 버텨선 내게 시위라도 하듯 마루에 내놓은 옷걸이에서 점퍼를 떼어 걸치고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후딱 나가버렸다. 건넌방 도배는 아직 반도 못한 상태였다.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그러면서도 깡통에 남아있는 니스가 내일이면 굳어져 못 쓰게 될 게 아까워 깨끗이 니스가 마르는 안방의 장판지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욕설이라도 한바탕 퍼붓는 기분으로 손목이 아프도록 힘껏 붓을 놀렸다.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 깜깜해지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핑계가 좋아. 술이나 잔뜩 마시고 돌아오겠지. 나는 2 아이를 이끌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두어 시간을 노닥거리며 하소연을 하고 그의 친정어머니로부터 김서방이 사내치곤 대범하질 못해. 내가 뭐랬냐. 잘 생각해서 시집 가랬더니 라는 위로 반 핀잔 반의 말까지 듣고 돌아올 즈음에는 남편에 대해 저기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었다. 뜻밖에도 남편은 먼저 돌아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건넌방은 깔끔히 도배가 끝나고 청소까지 되어 있었다. 걸레를 손에 든 채 남편이 멋쩍게 웃었다. 술 한잔 하자고 붙드는 걸 그냥 들어왔어. 아까 그러고 나간 게 여간 미안하고 마음에 걸려야지. 도배를 해놓으니까 꼭 신방 같아. 안방은 니스칠을 했으니 오늘은 이 방에서 잡시다. 분통처럼 눈부시게 환한 방 안에서 눈을 껌뻑이던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이걸 어째?
이불이 모두 안방 장롱 속에 있는데 저녁 때 니스티를 다시 하면서 꺼내 놓는 걸 깜빡 잊었어요. 아직 연물처럼 끈적거리는 니스는 내일이나 되어야 말을 것이었다. 순간 남편의 눈살이 꼿꼿이 일어섰다. 아이고, 이 맹꽁이 같기는. 그래요. 미안해요. 맹꽁이 같은 옆에 나라 1000번만번 미안하다고요. 당황하고 무안한 김에 나도 모르게 바락바락 쇳소리가 나왔다. 부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주 그려지는 풍경이었죠. 다음은 우정희 작가님의 해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해산, 오정희. 당초에 찍어 올릴 게 있어야지. 콩나물 무침이며 북어조림 따위가 담긴 찬 그릇을 젓가락으로 찍찍 당기고 밀치며 불평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혜자는 배알이 뒤틀려 얼굴을 돌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상을 다 차려놓고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라. 몇 차례나 아이들을 시켜 전원을 하고도 밥과 국이 다 식을 지경이 되어서야 낙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를 볼 때부터 진작 떨어져 버린 입맛이었다. 배가 사르르 아팠다. 점심때부터 희미하게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이었다. 연신 반찬 투정을 해대면서 쪼작쪼작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시어머니가 시위나 하듯 탁 소리나게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자 혜자는 소시지가 없잖아. 소시지 줘. 라고 칭얼대는 큰아이와 입으로 들어가는 밥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은 작은 아이의 엉덩이를 한 차례씩 후려치며 쇳소리를 질렀다. 반찬 투정은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니? 그리고 나달 귀한 줄 알아야지. 옛날 나라님도 하늘이 무서워 음식 타박은 못했단다. 졸지에 얻어맞은 아이들은 울음보를 터트리고 저녁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미우면 제 자식 팬다더라. 부엌과 터진 거실 의자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애만 화풀이를 당하는구나. 어쩌고 너스레를 떨며 아이들을 불러 품에 안았다. 이리 와서 밥마저 먹지 못하니? 혜자가 사납게 으름장을 놓았으나 할머니 품으로 안전하게 피신한 아이들이 식탁으로 올 리는 없었다. 시정 못 본 척 밥을 먹고 난 민수는 역시 쓰다달다 한마디 없이 석간 신문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보, 덕물에 기린이 끼니 나 좀 잘 봐달라우여.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언들의 짓거리로 텔레비전은 터질 듯 왕왕대고 아이들은 흉내를 내며 깔깔대고 웃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꼬. 혜자는 수돗물을 세게 틀어 와락와락 소리내어 그릇을 씻으며 밉살스런 눈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흉하고 표독해 보일까를 알면서도 사나운 표정을 풀지 않았다.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얻는 것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느끼고 있는 혜자는 어린이 시간 프로 외에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앞을 지키는 시어머니의 버릇과 중독증을 그대로 따라 시간대에 따른 프로며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의 이름을 졸졸 읊어대는 아이들을 볼 때 혜자는 짜증이나 우려보다 원인 모를 절망이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일상생활의 작은 규칙들, 사소한 식사 습관에서부터 잠자는 버릇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혜자가 생각해 오던 가정, 그리고 육아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습관은 제2의 천성, 나아가 습관은 폭군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기에 어릴 때부터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바르게 들여 제 권리를 지키고
의무에 충실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은 사랑에 충만하되 다소의 엄격성은 필요 불가결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매사가 귀찮고 피곤하기만 한 남편 민수는 가장으로서의 의미, 권위 따위는 없이 다만 조용히 편안히 내버려 두기만을 바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과 감정에 조금도 절제를 가할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망친다. 7살과 5살씩 된 두 아들이 밤이면 할머니의 빈 젖을 하나씩 물고서야 잠이 들고 엄마가 매를 들면 할머니의 치마폭에 숨으며 용용 혀를 내미는 것을 보면 혜자는 가슴 속으로부터 불덩어리가 치솟았다. 게다가 자신은 3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심신이 고달파 매사에 짜증만 부리기 십상이었다. 일단 축에서 벗어난 바퀴는 제멋대로 구르기 마련이었다. 결국 원흉은 시어머니와 텔레비전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인가. 차라리 텔레비전을 어머니 방에 들여놓는 게 어떨까요? 생각 끝에 하는 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었다. 그건 안 돼. 어머니가 그래도 가족들과 어울려 계시는 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일 텐데 그걸 방에 들여놓는다면 어머니는 아마 텔레비전과 함께 골방에 유폐된 기분을 느끼실 거야. 어머닌 평생 외롭게 사신 양반이라 애들처럼 노여움이 많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민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26, 새파란 나이에 3살 난 아들 하나 두고 홀어머니가 되었다. 혼잣몸이 되었어도 나는 이제껏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살았다고 늘상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망부가 남긴 논 40마지기의 재산을 평생 알뜰히 까먹고 살았다는 뜻이었다. 서혜자가 시집 올 때쯤에는 제법 시골 부자 소리 듣던 재산은 단칸방의 전셋거리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야금야금 없애는 것으로 살 수가 있는지 혜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몸은 개똥밭에 있어도 마음은 용상에 앉았다고 구차한 살림을 꾸려가는 지금도 시어머니는 말한다. 편모의 외아들이라는 조건에 주위에서는 모두 꺼림칙해 했지만 딱히 청상과부의 한풀이라고 말하기에는 시어머니의 성미는 유난한 바 있었다. 사소한 거슬림에도 사흘 들이로 입을 쓰고 누워 쉬위요. 2말 안짝에 숟가락 탁 놓고 굶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았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혜자로서는 묵비권일 수밖에 없었다. 한 자락 젖히자는 셈이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큰맘 먹고 닭 고음을 하거나 간 천엽 무침 따위를 해서 상에 올릴 때도 앉은 자리가 편해야 먹어도 살로 가지 혀에 바늘이라도 돋는 양 말 마디마디에 가시를 넣었다. 당신이 참아야지. 워낙 성질이 그런 노인인데 이제 와서 고칠 수가 있겠소? 민수의 말대로 참는 수밖에 없는가. 끓어오르는 성질대로 하자면 하루에도 12번 결단을 내리고도 남았다. 혜자는 거실에 시어머니를 보지 않기 위해 등을 지고 식탁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 쥐었다. 배가 자꾸 아파왔던 것이다. 먹은 게 채했는가? 산통인가? 출산 예정일까지는 20날이나 남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혜자가 눈을 뜬 것은 종합병원 산과 병실에서였다. 창으로 들어오는 환한 햇살에 천근처럼 무거운 눈을 껌뻑이며 여기가 어딜까 하는 의아심과 함께 몸이 온통 비워진 듯 놓였고 여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제야 혜자는 요가 흠뻑 젖도록 하혈을 했던 일, 남편의 등에 업혀 나오던 일,
그리고 혜자의 신발을 찾아들고 울며 뒤를 따라 뛰던 시어머니의 지난밤의 일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아이는 낳았는가? 눈을 떴지만 몸은 늪속으로 끌려 들듯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온전치 못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혜자는 매달릴 개날픈 끈이라도 붙들듯 필사적으로 아이들과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발치 깨에서 쇠잔하고 갈라터진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다. 글쎄 10년 감수했지 뭐유. 어찌 놀랬는지 갑자기 하혈을 그렇게 하고 눈이 허옇게 돌아가니 꼭 사람이 잃는 줄 알았다오. 업혀가는 며느리 신을 찾아 들고 뒤쫓는데 어머니 잃은 자식 심정이 꼭 이럴 거란 생각이 듭디다. 뱃속에 애가 가로 걸려 있었대요. 수술을 해서 나았지만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 했다나요. 딸이라서 더 잘 됐지요. 여자는 그저 딸이 있어야. 내 일찍 혼자 되어 남편 없이 산 서름을 아들도 몰라라 하니 만고에 하소연할 때가 어딨어.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우리 며느리 속이 무던해서 내가 딸 삼아 친구 삼아 애미한테 투정 부리듯 하소연도 하고 보일 속 안 보일 속 보이고 삽니다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